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일만 드시는 방법,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간 스무디를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과일 식사와 과일 채소 스무디를 겸하는 방법입니다. 과일 클렌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더 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하느라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 몸은 에너지를 더 채워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 음식이 당기고 더 먹게 됩니다. 과식하게 되죠. 이제 글리코겐이 소모되다 보니까 이 글리코겐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히려 밥도 두 공기씩 먹고 빵도 먹고 싶고 오히려 더 욕구가 증가합니다. 저도 이렇게 수영을 한동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영 이후에 밥을 두 공기 먹고 빵을 하나 또 먹고 막 이래서 5kg가 더 찐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콜티솔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콜티솔은 지방을 더 저장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지방을 더 축적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과다한 운동은 염증을 또 증가시킵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계속 몸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몸이 이 미세한 염증들을 만들어냅니다. 염증이 생기면 몸은 생존 시스템을 또 가기 때문에 지방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몸 붓는 것 같고 더 살이 찌고 이런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호르몬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도 생길 수 있고 렙틴 저항성도 생기고 콜티솔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호르몬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예, 음식이 굉장히 식단에 예, 중요한 영향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장의 환경을 바꿉니다. 예, 장에도 이 비만 세균, 건강한 좋은 유익균들이 있죠. 네, 나쁜 음식을 먹을수록 비만 세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바꿔버리니까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이 신진대사가 또 달라지게 되고 또 음식을 또 먹고 싶은 이 식욕에 대해서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염증의 일순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계속 몸에서 가공식품 같은 걸 먹으면 만성 염증이 계속 많아지게 되죠. 자연식 같은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또 장의 환경, 또 염증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식단이 훨씬 더 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은 왜 현대판 영양실조인가요? 영양실조라는 것은 영양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칼로리는 넘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는 사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칼로리를 대사해 주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영양소, 효소 이 미세 영양소는 사실 부족합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칼로리는 많은데 정말 이 칼로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조효소의 영양소들이 부족하니까 계속 굶주린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더 배가 고픈 느낌이 들고 또 지방을 더 네, 저장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피로와 또 염증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염증 상태에서는 살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아무리 하는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스플린이라는 면역 장기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편도가 늘 부어서 면역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지방이 잘 타지 않아요. 지방 분해력이 떨어지고 지방이 오히려 더 저장하려는 형태로 바꿉니다. 우리 몸이 지금 염증이 있다, 위험한 상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저장하자라는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생존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우든 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생존 욕구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저장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염증 유발 식품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설탕, 액상 과당, 정제, 당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흰 쌀과 흰 밀가루로 만든 밥, 빵, 면, 떡 음식이 문제가 되죠. 세 번째는 가공식품. 여러 첨가물들이 몸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불필요한 지방이죠. 오래 신진대사를 막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화된 기름이에요. 튀긴 음식, 처음 갓 짠 그런 기름으로 만든 첫 번째 요리가 아니라면 산화된 기름으로 만든 튀김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몸에서 절대적으로 불필요하죠. 역시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되고 독소가 계속 축적되는 상태다 보니까 염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염증을 없애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염증만 줄여도 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가 있죠. 세 가지인데요. 과일, 채소, 견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분보다 수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살이 빠지는 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소. 채소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당분이 더 없기 때문에 살 빠지는 음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간식으로 당근을 먹기도 하고 토마토를 먹기도 하고 채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항산화 영양소가 많아서 간의 또 해독 능력에 또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지방 섭취를 잘 하지 않으세요. 당 절제나 단백질 보충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의 원료예요. 세포가 없는 몸이 없잖아요. 네, 세포막의 원료라서 혈관 건강에도 또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이제 산패되지 않은 좋은 신선한 견과류 25에서 30g 정도 드시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 두세 스푼씩 드시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염증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일만 드시는 방법.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간 스무디를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과일 식사와 과일 채소 스무디를 겸하는 방법입니다. 과일 클렌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을 드시면 돼요. 사과 1개, 오렌지 2개, 바나나 2개, 참외 2개, 또 바나나 2개 드시고 토마토 2개 드시고 해서 6번을 드시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과일은 훨씬 당분보다 수분이 많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더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무디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스무디는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바나나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는 케일이나 토마토, 양배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채소의 양을 1대1 거기에다가 물을 또 절반을 같이 섞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스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 케일 스무디를 오전 중에 2번 드시고 또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도 굉장히 포만감도 있으면서 해독에도 좋습니다. 오후 중에 3번 정도 드시고 저녁에 또 사과 케일 스무디 이렇게 드시면 좋은 스무디 클렌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스무디를 같이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아침 오전에는 사과 1개, 오렌지 2개 이 정도 드시고 저녁에 8시에도 참외 1개 정도 드시고 중간에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를 활용하신다면 포만감도 있으면서 클렌징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붓기가 빠지는 거를 가장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축적되었던 나트륨이 빠지고 또 염증이 줄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몸에 부족했던 칼륨이 공급이 됩니다. 또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오니까 이 수분 대사가 잘 맞춰집니다. 전해질 밸런스도 잘 채워지게 되죠.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이 아주 좋아집니다. 가스가 찬 분들, 또 변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죠. 제가 만성 변비 있는 분들에게 현미 잡곡밥 대신에 과일 식사, 또 과일 채소 스무디를 꼭 권합니다. 네, 잡곡 식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장이 같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이 있거나 변미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밥을 먹으면 식곤증 생기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한식을 잘 드시고 왔는데 꼭 이 식곤증 때문에 오후 업무가 30분 정도는 좀 잘 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원데이 클렌징을 하게 되면 혈당과 소화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혈당 변동이 줄어들게 되고 또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곤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뇌에도 좋은 안정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렌징 주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과일과 채소와 물을 1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과 1개와 양배추 또는 케일 같은 무게로 넣고 그다음에 물을 사과 무게만큼 넣으면 돼요. 또는 사과와 토마토, 또 사과와 당근 이렇게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이 적은 오렌지와 또는 키위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두세 가지의 과일과 채소의 조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물을 균형 있게 잘 갈아서 섭취하고요. 마셨을 때 너무 달다 이 느낌은 갖지 않게 그냥 적당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갈아서 최대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양상으로는 균형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하루 한 끼 과일 식사 또 아침 과일 식사를 통해서 과일이 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일은 당이 많은 음식이 아니고요. 살이 찐 음식이 아니고요. 과일 식사로 충분한 한 끼 에너지와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또 위, 장, 간, 췌장 이 기능들이 탁월하게 또 빠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또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하루 한 끼 과일 식사, 특히 아침 과일 식사를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이 낫는 환자와 낫지 않는 환자, 뭐가 다를까요? 프랑스 파리에 구스타브 루시라는 암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5년에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암 환자, 또 같은 암의 크기, 또 같은 항암제를 사용했는데 그 치료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종양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관찰이 됐는데 어떤 환자는 사실 기대 이상에 못 미치는 만큼 반응도 없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센터 연구진은 이 환자들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까지 굉장히 변수를 폭넓게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일관되게 어떤 차이점이 딱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장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내 환경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항암제가 잘 들었던 환자들의 장에서는요, 특정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반응이 약했던 환자들의 장에서는 미생물의 패턴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연구진이 관찰을 하다가 또 다른 검증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항암제 반응이 좋았던 환자의 대변을 실험 동물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를 했더니 이식받은 동물에서도 치료 반응이 또 개선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내 미생물이 실제 치료에도 큰 변수를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또 이후에 이 장내 미생물과 암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암의 발생이나 또 진행, 면역 반응, 또 염증 환경, 그리고 약물 대사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군은 발암성 대사 물질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만성염증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미생물들은 장벽을 보호해주고 또 면역세포의 항암 기능을 굉장히 보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 반응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약 때문만이 아니고 몸의 환경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을 보면요, 무려 38조 개의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미생물이 산다 그런 거주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그리고 면역에 관여하는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사람이 섭취한 영양소를 또 분해하기도 하죠. 특정 비타민과 또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점막의 면역력을 또 조율을 해주고요. 면역 세포가 또 더 나은 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떠한 구성으로 어떠한 이 방향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항암하는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이제 조건으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유익균이 우세하고 염증과 장벽 손상을 유도하는 균이 억제됐을 때, 즉 장내 환경이 건강한 환경이 됐을 때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미생물이 위험 신호가 되고 어떤 미생물이 그 치료에 보조가 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다 이로운 거는 절대 아니죠. 일부 미생물은 발암성 대사물을 더 증가시킵니다. 만성 염증을 더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만들고요. 또 장벽을 약화시켜서 전신 염증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암이 커지기도 하고 암이 더 진행되기도 합니다. 균이 존재하냐 안 하냐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균이 어떤 비율을 더 우세한지, 또 그 균이 어떤 대사 환경을 만들어가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암성 대사물을 만드는 미생물은 무엇인가요? 암을 촉진하는 이 첫 번째 경로는 발암성 대사물의 이 생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장내 미생물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니트로소아민과 2차 담즙산입니다. 일단 육류를 섭취하면 일부 단백질과 지방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섭취가 아주 많아질수록 비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대장에는 클로스트리디움이나 박테로이데스 계열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 일부는 단백질을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부패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페놀, 인돌, 스카톨 이런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은 날 변에서 냄새가 나고 약간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오는 경우 있죠. 네,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2차 담즙산과 니트로소아민이에요. 담즙산이라는 거는 원래 간에서 생성돼서 소장으로 분비가 되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1차 담즙산은 소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 일부는 대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때 특정 장내 미생물은 1차 담즙산을 데옥시콜산, DCA와 리토콜산, LCA 같은 2차 담즙산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가 돼요. 2차 담즙산은 대장 점막 세포에 직접적으로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독성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DNA가 손상됩니다. 또 활성산소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만성 염증 반응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간 계속 지속이 되면 대장 점막이 더 훨씬 암이 발생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대장암 환자의 대변을 분석해보면 2차 담즙산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담즙산 생성이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보면 바로 미생물 때문인데요. 이 미생물 중에서도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 11군과 또 14군에 속한 일부 균주들입니다. 이 균들은 육류나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에서 일어나기가 쉬워요. 특히 붉은 고기 섭취를 많이 할수록 장내에서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니트로소아민도 역시 발암성 대사산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공육에 많이 있죠. 원래 가공육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아질산염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물질이 장내에서 특정 미생물과 결합하면서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됩니다. DNA를 굉장히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도 증가시키고 염증도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 섭취를 많이 할수록 위암 발생, 대장암 발생을 훨씬 높인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물질이 있는데요. TMAO라는 트리메틸아민 앤 옥사이드입니다. 이거는 붉은 고기, 달걀, 유제품에 풍부한 카르니틴과 그리고 콜린이 특정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됐을 때 트리메틸아민 TMA로 생성이 되고요. 이것이 간에서 TMAO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TMAO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더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암과 함께 여러 만성 질환에 굉장히 이제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 환경은 암을 발생시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고기를 먹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식습관이 어떤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어떤 발암성 대사물을 만들어내는지가 암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 몸속 염증 만드는 최악의 미생물은 무엇인가요? 네, 암을 촉진하는 두 번째 경로는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네, 일부 장내 미생물은 장 점막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자극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오랫동안 만성화가 되게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정상적인 조직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암 발생이 더 잘 생기는 환경으로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특히 독소를 직접 생산하는 특정 균주가 있는데요. 이 균주들은 장 점막 세포를 바로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꿉니다.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푸소박테리움 누클리아툼이라는 미생물입니다. 이것은 원래 구강 내에 서식하는 세균이에요. 그런데 일부 장에서도 발견이 되고 특히 대장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굉장히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미생물이 동반자가 아니라 암의 미세 환경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제 균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균이 암을 발생시키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방식은 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장 점막에 부착해서 국소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루킨 6나 TNF 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막 분비가 되죠. 그래서 만성염증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세포의 증식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정상 세포가 제대로 분열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세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수박테리움 누클리아툼은 면역 감시 기능을 또 교란하게 됩니다. NK 세포나 T 세포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런 세포들이 활성이 돼야만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이 세포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균은 암세포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것과 결합해서 암세포의 증식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도록 돕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염증 유발을 넘어서서 암세포의 성장과 이 생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염증과 암의 연관성을 설명할 때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또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은 위 점막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균으로 원래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위험이나 위궤양으로까지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특정 미생물이 유도하는 과도하고 오래된 그런 염증 반응들은 암의 발생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염증이 조절될 수도 있고 또 암으로 키우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관리가 곧 암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몸속 장벽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미생물은 무엇인가요? 네, 암을 촉진시키는 세 번째 경로는 장벽 손상입니다. 건강한 장 점막, 이 장벽은 영양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세균과 독소의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장 점막 세포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이 타이트 정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장내 미생물은 이 연결 구조를 약화시켜서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리보텔라 코프리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굉장히 많아지면 장 점막의 결합 능력이 떨어지고 이 장벽의 투과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각종 이 장 질환의 원인이 바로 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들, 또 세균
조각들, 독소들이 장벽을 바로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혈류 안에서는 이 면역 시스템이 엄청나게 과도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수적인 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전신의 염증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장내 미생물 그 자체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사성 뇌독소 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 LPS라는 이포 다당체예요. 이 LPS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이 되고요. 혈류를 따라서 전신에 순환을 하게 되고 전신의 면역 반응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커지게 되죠. 근데 이런 만성염증 환경이 바로 정상적인 세포 조절의 기전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암 발생과 암의 촉진에 유리한 조건을 또 만들어냅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 단순히 소화 기능을 넘어서서 전신 염증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최악의 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쁜 미생물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환경에서 생깁니다. 특히 어떤 음식들 때문에 미생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음식으로는 붉은 고기, 가공육, 또 고지방 음식, 설탕, 인공 감미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먹게 되면 장내에서 염증 유발균과 그리고 부패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런 음식을 먹고 자라는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아예 이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빠르게 불균형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습관의 전형이 바로 서구식 식단이죠. 육류, 치즈, 가공식품, 또 달 음료수, 또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될 때 장내에서는 콜레스테림 계열과 콜레스테림 같은 이런 단백질 부패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비피더스균 같은 좋은 균, 유익균은 또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장내 미생물 구성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바뀌어서 연구에 의하면 음식을 2주만 바꿔도 미생물 분집이 좋은 균이 우세하기도 하고 나쁜 균이 우세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식물성 식단은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가 풍부한 식단은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떨어지게 돼요. 또 이 과정에서 단세지방산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단세지방산 덕분에 발암성 대사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태계로 바뀌게 됩니다. 다행히 모든 장내 미생물이 암을 돕는 건 아니에요. 일부 미생물은 오히려 암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도 해주고요. 염증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